의 관점에서 문학작품 읽기. 다음 그림을 보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 뭐 됐어요? 됐고 됐어. 다음 101페이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허생전 혹시 누가 썼는지 알아요? 옆에 써 있잖아요. 박지원 선생님. 박지원 씨.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한문 소설이다. 밑줄. 작가는 허생이라는 비범한 인물을 통해서 당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 지배계층,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실학사상을 드러낸다. 온통 다다. 특히 현실성 없이 추진되던 북벌정책, 지식인들의 반청의식을 공격하고 적극적인 상횡이 장사해라, 부국 이민,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이민, 백성들을 이롭게 하라 라는 방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됐을까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조선이 있었지. 명나라가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쳐들어왔지. 명나라에서 구원을 도와줬지. 명나라 형님들 대박 쩔어. 앞으로 무조건 형한테 잘할게요. 청나라 애들이 미친듯이 내려와서 명나라를 몰아냈지. 그럴 때 어떻게? 시대 상황을 잘 파악했어야지. 뭐 명나라하고 천년만년 갈 거야? 이 밑에서는 청나라인데 갈아탔어야지. 국가 입장에선. 그런데 곧 죽어도 명나라라고 하면서 청나라한테 대들어. 그러다 작살이 나죠. 그게 뭐야? 병자호란이지.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형과 아우의 관계였었어. 근데 청나라 애들이 완전히 지금 꼭지가 돌아가지고 열받은 거지. 그래서 너네부터 너 명나라하고 형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됐고 이제부터 너네랑 우리는 임금과 신하 관계야. 아예 못 박아놓고 가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부들부들하면서 이런 청나라 놈들 쳐부숴야 되는데 청나라 놈들 쳐부숴야 되는데 복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들이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여기 현실성 없이 추진되던 북벌정책 말로만 떠들고 있는 거야. 지식인들의 반청 청나라 싫어해요 의식. 야 니들 그래 지배계층 놈들 청나라 치고 공격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허생 입장에서 인정. 근데 니들이 하는 짓이 뭔데? 청나라 치고 싶어? 알았어. 내가 계책을 얘기해 줄게. 1번 할 수 있어? 아, 그건 안 되는데요. 2번 할 수 있어? 아, 좀 쉬운 거 없어요? 알았어. 제일 쉬운 거 해줄게. 3번 이거 할 수 있어? 아, 안 되겠는데요. 이 새끼가 돌았나라고 하면서 니까짓 게 나라에 누굴 먹는 신하냐? 너 같은 건 죽여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뿅 하고 다음날 사라지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생이라는 인물에 빌려서 박지원 씨가 다 해준 거지. 이렇게 입만 털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 옆에 볼게요. 첫머리의 배경묘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읽어보면 되겠고. 됐어. 자, 시작해봅시다. 아마 남아있는 기간의 분량을 따지면 한 2에 2단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2에 3단원은 아리까리 하고요. 천천히 할게요. 허생은 중심인물 묵적동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종로 정도예요. 그럼 어느 동네냐? 이렇게 생각하자. 가난한 동네야.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살구나무를 향하여 살인문, 대문이 열려 있었고 어머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가난하다 얘기인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배경 묘사를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 묘사를 통해서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주인공 허생은 가난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허생은 돈 벌어와 안 벌어와 안 벌어오죠. 오히려 아내가 돈 벌어오고 있지. 허생은 일단 지금은 누구 대표야? 누구 대표야?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 대표야. 하루는 아내가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임자, 남편,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뭐하라고 그러시오. 과거 밑줄. 아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 따지면 실용적인 거지. 돈 벌어와 이거야. 책 읽는 거 좋다 이거야. 그걸로 해서 돈 벌어와야. 허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에 아직 미숙해서 그런다오. 과거 시험 안 볼 거면 장인밭이 물건 만드는 일이라도 좀 하시죠. 그 기술은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물건 만들고. 그러면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장사라도 생각을 해놓으세요. 지금 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선비로서 글 공부해라. 물건 만들어라. 장사해라. 아내는 생각하죠. 선비가 되는 게 최고고 그 다음은 물건 만드는 거고 그 다음은 장사하는 거고 일단은 이런 생각이지. 어쨌든 굉장히 현실적이야. 오른쪽.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허생과 허생 아내의 갈등. 어쨌든 생각이다.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잡아야지만 갈등은 아니야. 생각만 다르면 갈등이야. 허생은 가장임에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생계에 관심이 없어. 글 읽기만 열중하고 학문의 완성을 추구하는 비실용적이고 관념적인 사고. 허생의 아내가 오히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돈 벌어오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야.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아이고, 장사는 본래 미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아내가 말할 때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 안 하고 있죠. 아내가 벌컥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말뿐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러면 도둑질은 왜 못하는 거요? 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와 이 남편놈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대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에이 아무리 배고프다라고 해도 남편한테 도둑질이라도 해와. 이 얘기는 좀 너무 선 넘은 것 같은데? 윤리의식이 무너지고 있음.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 일어서면서 애석하도다. 내가 본래 책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문을 나서서 나가버렸다. 어우씨, 아내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3년을 더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을 거래.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글 공부만 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백면서생. 곧바로 방화한 운종가 종로 사거리로 나갔다. 시장 사람들에게 말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변씨입니다. 변씨라고 이야기를 해주자 허생은 그 집에 찾아갔다. 왜 갔을까? 길게 읍을 하고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만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오 하면서 어때요? 가장 부잣집에 가가지고 다짜고짜야 나 뭐 좀 사업 좀 해보려 그러니까 돈 좀 대줘라. 보통 사람이 아니야. 큰 돈을 빌리면서도 당당하죠. 보통 사람이 아니야. 비범해. 변씨도 더 웃겨. 그러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줬다. 고맙다라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왼쪽으로 살펴보죠. 허생의 아내는 독서를 입신양명을 위한 것 위에다가 씁시다. 과거. 허생, 자기 수양을 위한 것. 당연히 갈등 구조가 있죠. 아직까지는 허생은 누구 대표예요? 경제적으로는 무능하지만 돈 빌리면서도 당당하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을 대표한다.
변씨 제일 부자야. 뭐 해서 부자가 됐을까? 장사해서 부자가 됐어. 조선 후기 새롭게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한다. 어쨌든 허생도 보통이 아니고 변씨도 보통이 아니야. 야, 돈 좀 빌려줄래? 그래. 변씨 집 자제들과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보니 이건 영락없는 비렁뱅이 거지였었다. 허리에 두른 실띠는 술이 빠지고 신발의 뒤축은 까져있고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슬려서 행색이 꾀지지한 데다가 옷차림이 굉장히 초라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사자성어 폐, 포, 파, 립.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경실세 엄청 놀래서 물어봤습니다. 대인, 저 사람 아시오? 몰라? 아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만냥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고 남들이 봤었을 때는 그냥 돈지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름도 묻지 않고 왜 그러셨습니까?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보통 남에게 뭔가를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화자찬하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다.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한다. 어쨌든 남을 속여야 되니까. 교언영색. 그런데 방금은 그 손님은 행색은 꾀재재하지만 하는 말이 간단해. 눈빛이 반짝반짝. 돈 빌리러 오면서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어. 재물을 가지고도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니다. 그가 시험해보자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건데 나 역시 손님에게 그 사람을 시험해보려는 것이다. 과연 저놈이 저 만냥을 얼만큼 불려올까? 몇백 배로 불려올 거예요.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는데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이름을 뭐하러 물어보는가? 변씨 성격 어때요? 대범하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변씨 집에 가가지고 그냥 돈 만냥 빌려올걸. 그걸로 먹고 살면 될 텐데. 한편 만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가지도 않고 돈을 빌린 것이 어떻게 사적인 용도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인 거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머물며 거처를 마련했다. 왜 하필이면 안성이냐?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의 경계고 삼남 지방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들 공통점 뭐예요? 전부 다 과일이죠. 이러한 과일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사재기라고 되어 있지만 또 뭐라 그래요? 매점, 매석. 싹쓸이 하는 거지. 마치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피카츄 빵을 지금 매점 매석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쌀 없으면 살 수 있어? 쌀 없이 살아? 못 살아. 죽어. 이 조선시대에. 쌀 없으면 다 죽어. 소금 같은 건 어때? 그것도 없으면 죽어. 근데 과일은 없어도 죽는 거 아니야. 이 시절의 과일은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치품이야. 그러면 과일은 주로 누가 먹으러 다니니까? 양반놈들이 제사 지내면서 파티하면서 그렇게 먹는 거겠지.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 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습니다. 야, 만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몇 조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닐 텐데 그거를 가지고 조선의 과일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
조선의 시장이 굉장히 작아. 빨간색 밑줄. 나라의 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취약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면서 탄식했다. 무엇을?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굉장히 취약했겠구나. 동시에 다시 빨간색 밑줄. 연회나 제사와 같이 허례허식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여긴 거기도 한다. 야, 양반놈들. 꼭 필수적인 것도 아닌데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에라이, 나쁜 놈들아. 사치하는 놈들아. 이러한 것들. 다음 페이지.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솜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허생은 생각했어. 제주도는 농사 짓는 농기구라든지 배, 명주, 솜, 옷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말총, 말꼬리털을 다 사들였다. 매점에서. 말꼬리로 뭐 할까요? 갓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갓. 선비들 쓰는 갓 만드는 거. 몇 해가 지나면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값이 10배로 치솟았다. 그랬을 때 또 다시 말총을 팔았겠죠. 허생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매점 매석을 통해서 부를 증가시키고 있어. 됐을까? 허생이 첫 번째 샀던 거 뭐? 과일. 허례허식 비판하는 거죠. 갓. 솔직히 그 갓 안 쓰면 못 사나? 그냥 체면상 쓰고 있는 거잖아. 결국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왼쪽. 과일을 독점했다. 말총을 독점했다. 만냥으로 다 해먹을 수가 있었네. 나라의 경제가 작은 경제 규모와 취약한 유통구조를 비판하고 근데 아무리 값이 올라도 팔리긴 팔려. 이 양반놈들이 예법에 집착하고 허례허식에 빠져 있어. 그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됐을까? 허생은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어봤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늙은 뱃사공은 허생에게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있었죠. 얼마 전 태풍에 표류하여 서울 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느 빈섬에 닿았습니다. 지금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도 보고 찾아보면 아마 한 베트남 그쪽이야. 이쪽이. 꽃나무가 저절로 피고 과일이 저절로 있고 사슴이 떼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어때요? 살기 좋은 곳 이상향. 왜 살기 좋아? 풍요로워. 왜 이상향이야? 평화로워. 풍요로워. 평화로워. 허생은 크게 기뻐했다.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바람을 끄고 동남방향으로 섬에 들어갔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뭐야? 실망해서 탄식을 했대. 왜? 너무 작아 섬이. 왼쪽. 빈섬에 도착한 허생은 탄식합니다. 내가 조선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상향을 만들고자 했었는데 섬의 크기가 너무 작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지. 허생은 생각해. 진짜 사람이 잘 살려면 규모가 커야 돼. 100명한테 10개 파는 것보다 10,000명한테 한 5개 파는 게 더 나아. 이런 것들. 조선의 작은 경제 규모를 비판했던 걸 고려하면 허생은 시장 규모가 더 커져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볼게. 이 섬 약한데 땅이 고작 천리가 못 되니
어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땅이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만. 사공이 물었다. 아이고, 텅 빈 섬에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살아간단 말이오? 덕만 있으면 사람이 저절로 모이게 된다.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 때에는 무엇으로? 덕.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겠는가? 사람이 덕을 지니고 있으면 이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 이러한 이야기가 노노의 2인편 덕불고 필유리 요거 단어 외워놓으세요. 덕불고 덕은 고독하지 않고 필유리 반드시 있다 이웃이 즉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려라. 덕치주의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의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 체포하려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국가의 권력이 무능하지.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도적들의 상황.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진퇴양난. 진퇴유곡. 진퇴양난, 진퇴유곡.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 우두머리를 달랬다. 에이,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얼만가? 아유, 한 사람 앞에 한 양이죠. 아내가 있는가? 없어. 밭되기 있는가? 저 새끼가 미쳤나 싶을 거야. 밭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뭐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찌 장가를 들어서 살림을 마련하고 장가 들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면 살아서 도적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선 부부의 즐거움도 있고 나돌아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는데 길이길이 입고 먹는 것에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장가를 가고 소를 사고 밭을 간다. 이거는 뭐예요? 도적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인 거지. 따지면 양민이 되는 양민, 선량한 백성들이 되는 양민의 최소 조건이지. 그런데 이 도적들에게는 이러한 최소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도둑질이 된 거 아닌가? 야씨, 당연한 얘기하고 앉아있어.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어?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죠. 돈이 없어. 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없고 아휴, 다만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그렇지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이미 이 글이 쓰여질 당시 조선 경제는 화폐 경제야. 허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평생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련만 어찌 돈 걱정을 다 하는가.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주겠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테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야, 내가 내일 돈 가져올 테니까 니들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 오늘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학생 내일 아침에 여기 앞에다가 돈 10,000원짜리 싸놓을 테니까 돈 가져가.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네 고마워요 할 거야? 미친놈인가? 싶겠지. 허생이 도적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은 모두 호바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다음날 바닷가에 허생이 돈 30만 양을 싣고 떠나자 우 모두 크게 놀라며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했었다.
옆에 거 나와 있는 거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일단 106페이지에는 중요한 얘기 확인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도적이 되지 않으려면 뭐 있으면 돼? 아내, 집, 소, 논밭이 있으면 도적이 되지 않을 거야. 양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지도자는 집권층은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 아내, 집, 소, 논밭 정도는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집권층이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밑에 도적 문제를 해결한 허생의 비범함. 집권층들은 토벌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도둑대를 싹 다 없애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누구? 허생 한 사람. 국가가 허생 한 사람만도 못해. 허생 보통이 아니구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니들은 왜 못했냐? 집권층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밑에 나와 있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빨간색 별표. 허생전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경제적으로 취약했고요. 백성들은 가난했지.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어. 양반은 엄청 가난한데 부자 상인이 등장했죠. 야, 공자맹자 떠드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학사상, 북학문 이런 걸 해라. 이런 의식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한 거는 아니지만 미친놈이라고 했다가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호칭이 바뀌었어. 장군.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있는 힘대로 지고 가라.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어떻게? 너무 먹지 못해서. 옛날 돈은 다 이거잖아. 무거워서 100개도 못 가져가. 허생이 얘기한다. 아이고, 너희들의 힘이라는 게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한데 도둑질을 한다고? 지금 너희들이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무슨 말이야? 다 공개수배 돼 있거든 니들? 어디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기다릴 테니 각각 100금을 가지고 가서 아내 한 사람,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너라. 땅은 내가 준비해 놨다.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지. 2,000명이 한 해 먹을 양식을 장만해서 대충 궁금한데 2,000명 곱하기 하루의 세끼 365일 갈 거고 여러분들 학교 급식 한 끼에 얼마로 계산돼 있냐? 아, 급식 무료냐? 그치, 무상급식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식당에서 사 먹는 것 말고 어차피 대량으로 하고 재료 사는 거니까 한 3,000원으로 계산할까? 3,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2, 3은 6, 한 65억 정도? 예.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서 처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무조건 와야지 여기는. 드디어 모두 배를 싣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미추.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의 도적 걱정은 모두 없어졌다. 허생이 보통이 아니구만. 야, 나라님들 뭐하고 있었냐.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기본 집을 만들었죠.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그 알아? 이렇게 땅에다가 비료 같은 거 안 주고 자꾸 관리 안 하고 계속 농사만 지으면 날이 갈수록 수확량이 떨어져. 땅도 밥 먹어야 돼. 영양제 맞고.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메고 쟁기질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이삭이 달렸다. 농사 잘 됐다고. 3년 먹을 비상 식량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는 이게 포인트야. 장기도에 가서 팔았다. 지금 옆에 섬에 가서 판 거죠. 사실은 뭐 한 거예요? 해외 무역하는 거예요. 지금.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큰 기근이 들었다.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은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어마어마하네. 역시 돈 벌려면 수출입을 해야 돼. 허생이 탄식하면서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모두 마치게 되었구나. 옆에 9번 문제 풀러갈게요. 허생이 이야기한 자그마한 시험. 취약한 유통구조는 이미 아까 진작에 했던 거죠. 조선의 경제 규모는 아까 진작에 확인했었죠. 외국과 교역을 통한 부의 중대 지금 한번 해본 거지. 빈섬에서 한 거죠. 농업을 바탕으로 둔 경제적 이상이야. 그렇죠. 학문 교육? 문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거지. 답은 3, 4번. 2,000명을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거의 2,000명이기는 하지만 그냥 임금처럼 살지 않았을까? 여기서.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왔을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단 밥 먹여 놓고, 속담이 있어요. 일단 먹여놔야지 애들이 말을 잘 들어. 그런 속담 뭐 있을까?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새로 제정하려고 했었다. 기본적인 문물과 제도, 기본적인 문화를 새로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렸다.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왼손잡이 만들지 마가 아니라 그냥 기본 예절을 가르쳐라. 요 정도로 받아들일게요. 기본 예절을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먹도록 양보해라.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장유유서. 옆에 10번의 답은 4번. 그리고 여러분들은 옆에 나와 있는 거 빨간색 네모해놓고 외우셔야지. 빈섬에서 실현한 이상형의 모습. 농업기본, 상업중시, 해외무역, 식량비축, 부를 축적, 굶주린 사람들 구제하고 예의범절 중시한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는 다른 배를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올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은자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어가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은 우리나라에도 놓아줄 데가 없는데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가 없다. 여기가 또 포인트죠. 밑줄. 그를 아는 사람을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의 화근을 없애려 하네. 화근 무슨 뜻이에요? 재앙의 근원. 누가? 그를 아는 사람. 그럼 조선 땅에서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누군데? 지배계층, 사대부, 선비놈들. 조선에서 재앙의 근원은 선비놈들이다. 그를 아는 사대부가 백성을 차치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수능을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최선을 다해봅시다. 무트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돈을 그렇게 썼는데도 아직 10만 냥이 남았다. 사실 이거 봐요. 이거 누가 할 거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허생이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변씨를 찾아가 보고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변씨가 깜짝 놀라 말했다. 그대의 얼굴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거 아니오? 돈 갚으러 가면서도 옷 쫙 빼입고 가지 않았나 봐.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 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오. 만금이 어찌 사람의 도를 살찌게 하겠소? 라고 하면서 자신은
장사치들과 다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배고파서 너한테 돈 빌려서 그렇지 너랑 나랑은 달라. 이게 거의 이게 허생에 대한 비판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신분의식이 남아있어. 이렇게. 은 10만 양을 주면서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깜짝 놀라 절을 하고 만냥을 빌려갔는데 은으로 빌려갔다 적어도 3, 40배의 가치가 있는 건데 한 300배, 400배로 갚은 거니까. 10만 양을 다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했다. 오, 어때요? 굉장히 변씨, 합리적이야. 욕심부리는 성격 아니야.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거요? 라고 하면서 장사꾼하고 난 달라. 허생의 신분의식이 남아있어요. 계급의식이 남아있어. 장사꾼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지. 옷자락을 무리치면서 휙 하고 가버렸었다. 허생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겠네. 돈 더러운 거야. 하지만 돈이 있어야 백성들 먹여 살릴 수가 있어. 허생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해서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길래 변씨가 물어보았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집이 누구 집이요? 허생원때 댁이랍니다. 가난한 형편에 그릴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고선 들어오지 않은 지 5년이나 됐습니다. 부인이 혼자 있으면서 허생원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와, 아내도 어떻게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 집 나가? 너 죽은 놈 취급할 거야. 변씨는 그제서야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름은 몰라.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사양했다. 야, 너한테 갚은 돈보다 바다에 버린 돈이 훨씬 많아. 너 알아?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금 버리고 이까지 10만금을 취하려 했겠소. 내가 지금부터 그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며 할 터이니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을 입을 따져서 양식이나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시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재물은 사람의 정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12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너무 부유하지 않게 분수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여기면서 살 거야. 12번의 답은 2번 안분지조.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며 만족함을 알다. 현재 내 분수의 만족. 요 정도만 합시다. 분수의 만족.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려보려 했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때만을 헤아렸다가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조금 많이 가져가면 언짢으면서 아이코, 그대는 어째서 나에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인가? 허생은 생각합니다. 재물은 재앙이라고. 술을 가지고 가면 서로 기뻐하며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년 지나면서 사이가 좋아졌지.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 5년 만에 어떻게 100만금 들었는지 물어보았다. 아주 쉬워.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해외 교역하지 않고 수레가 나란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트럭이 못 다녀. 유통구조가 취약해. 유통구조가 취약해.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되는 원시적 자급자족 경제야.
경제로만 따지면 완전 원시사회야, 조선. 대저, 천금이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열로 쪼개면 백금이 10개가 돼서 10가지 물건을 충분히 살 수가 있지.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를 믿져도 나머지 9개에서의 재미를 볼 수가 있지.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난 작은 장사꾼이 아니야. 천금도 아니고 만금을 한 방에 올인했지. 어디에다가? 과일과 말총에다가. 하지만 만금이란 모든 물건을 사재기할 수 있으니 수레에 있는 것은 수레 전부, 배 전부, 고을 하나를 싹쓸이할 수가 있어. 뭇에서 생산되는 10,000가지 물건 중 하나 몰래 사재기해 바다의 고기 중에 한 가지를 슬쩍 사재기해 약재 중 하나를 슬쩍 독점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되어 있어. 됐을까? 넘어가기 전에 108쪽 왼쪽에 있었던 거 확인하러 갈게요. 체크, 밑줄만 그면 됩니다. 글을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 왜? 빨간색인데? 글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해를 끼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리공론, 쓸데없는 빈 이야기를 일삼고 백성 착취하는 양반들에 대한 비판. 장사치에서의 치는요, 사람을 얕잡아 보는 표현이에요. 장사하는 것들. 장사치에 대해서 허생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정신적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니까. 에이, 나 양반인데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아직까지 제가 써드린 말이죠.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어. 됐고, 오른쪽에서 그러면 허생은 돈을 무조건 싫어하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회 공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야. 사회 전체적으로는 돈 필요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야. 됐고, 됐어.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런 사재기 방법 어디가 있냐?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이요. 나는 사재기 했지만 사재기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가 있어. 독점 자본의 폐단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구워줄 줄 어떻게 알고 왜 하필이면 돈 꿔달라는 게 나였어?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만이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오. 내가 생각해도 내 재주가 100만금이란 거금을 벌어들이기에는 부족하오. 나도 이렇게까지 장사가 잘 될지는 몰랐어. 그러니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있다. 밑줄. 운명론적 사고. 나인들 어찌 알았겠소. 그러므로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은 다시 밑줄. 하늘이 명하시는 것이죠. 둘 다 운명론적 사고가.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겁니다. 네가 빌려준 돈이 기운이 좋아서 성공했어.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뭔가를 사사로이 하려고 했다면 성패를 알 수 없었을 것이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얘기 있었죠. 병자호란때 당하고 청나라 새끼들 공격해야 돼. 쓸데없이 북벌 주장하는 애들이 말로만 떠들고 행동하지 않고 있었던 그 시절. 시방 4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호란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이 어디 한두 분이었겠소? 내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인재,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만 했지만 평생 배잔방이 걸친 채 늙어 죽었고 뜻을 펼치지 못한 선비. 그러면 여기 볼까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쓰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조정에 있는 애들은 더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지. 이런 훌륭한 사람 갖다 쓰지 않고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반기 유효원 굴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지만 바다 한기퉁이에서 일생을 배회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하는 인물들은 알만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쓰레기, 비판의 대상.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죠.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는 구왕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나한테 미천만 조금 더 주면 내가 나라를 사올게.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선 쓸데가 없기 때문이죠. 아,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실 생각 없어요? 됐어. 안 해. 거절. 변신은 휴 하고 크게 탄식을 하고 돌아간다.